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인생과 세계에 대한 가장 철저한 폭로.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로 유명한 철학자다. 염세주의 철학자답게 악의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 인생과 세계의 어두운 면을 집요하게 드러낸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간을 구제불능일 정도로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힌 존재로 보며 세계 역시 무생명의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장소로 그리고 있다. 동서양 철학을 막론하고 쇼펜하우어만큼 우리 인생과 세계의 어두운 면을 철저하게 폭로한 철학자는 없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폭로에 극단적인 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생과 세계의 허망함과 추악함, 그리고 비극성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예리한 통찰에는 누구나 경탄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쇼펜하우어의 글은 명문으로 평가받거니와 그의 문학적 수사력 역시 놀랍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촌철살인이라고 할 만한 한마디 말이나 기상천외한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철학자들 대부분이 극히 건조한 문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학적 수사력은 극히 예외적이다. 예를 들어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라는 말은 인생의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시하기 어려운 인생의 본질적인 핵심을 단 한마디로 찌르고 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들 간의 관계를 고슴도치의 관계에 비유하는데 이러한 비유 역시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 상처 주기 쉬운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측면을 해학적으로 드러내는 기상천외한 비유라고 할 만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쇼펜하우어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가 인생과 세계의 어두운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고 불만을 느낄 수도 있다. 실로 인생과 세계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분석이 일면적이라는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과 세계에 쇼펜하우어가 폭로하는 것과 같은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면이 나타나는 원인과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쇼펜하우어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솔박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인간이란 종족을 세상 혐오하는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관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 박창국 지음 21세기 북수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박창국 작가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랍니다. 쇼펜하우어는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독립불교의 철학자로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했던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까다롭게 굴었다고 하네요. 특히나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한 여성 혐오에는 이 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61세에 비로소 명성을 얻었던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사는 게 고통일 때 이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박창국 작가의 책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전체를 보면 비극이고 부분만 보면 희극이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고통은 제거될 수 없다.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형태가 바뀐 고통에 지나지 않는다. 고통은 처음에는 물질적 결핍과 이에 대한 걱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고통을 쫓아내고 나면 우리는 성욕에 사로잡혀 힘들어하거나 질투, 증오, 불안, 병마에 시달린다. 만약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제 일종의 정신적 마비 상태인 권태에 시달린다. 악전고투 끝에 권태를 극복해도 고통은 다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퇴치하려는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이렇게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본질임에도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생이 주는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살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인생은 암초가 곳곳에 깔려있고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같다. 인간은 갖은 노고를 다하여 암초와 파도를 헤쳐가면서 목숨을 유지하지만 결국은 난파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람의 일생은 전체로 보면 비극이고 부분만 보면 희극이다. 사람들 각자는 자기 자신을 세계 중심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소소한 불행에 대해서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고 소소한 행운에 대해서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 날뛴다. 그러나 각 개인의 삶이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물거품과 같으며 현미경으로나 겨우 들여다볼 수 있는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을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면서 야단법석을 떠는 희극에 지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곰팡이 쓴 치즈 덩어리에서 세균들이 악착같이 웅성거리며 서로 싸우는 모습과 본질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좁은 공간과 짧은 시간 속에서 인간의 활동이 가소롭게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해서야 자신의 삶이 헛된 물거품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다. 결국 삶은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나는 비극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물거품 같은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것들을 둘러싸고 온갖 야단법석을 떨다가 죽어간다. 이 점에서 인생은 희비극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매주 느끼는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매일 겪는 불쾌한 사건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희극의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평생 땀 흘려 노력해도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희망은 무참히 짓밟히고 평생 헛된 미혹에 빠져 허덕이다가 마침내는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결과는 분명히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쇼펜하우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지만 아마 오늘날의 사람들도 쇼펜하우어가 세상의 불행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으며 인생의 어두운 면만 악의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쇼펜하우어 역시 이런 비난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쇼펜하우어 자신은 세계의 진상을 폭로했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철학이 슬픔과 절망만을 안겨준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사후에 가게 된다는 지옥을 꾸며내는 대신에 이 세계가 이미 지옥과 같은 최악의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뿐이다. 이 세계는 유혈이 낭자한 황야다. 그곳에는 다만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생물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다. 맹수는 수백 수천 마리 동물들의 생무덤이 되어 무수한 생물들을 삼키며 살아간다. 근대는 역사가 진보한다는 신앙이 지배한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쇼펜하우어는 역사는 진보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헤겔이나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들은 역사의 진보를 믿으면서 역사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보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역사에는 아무런 목표도 의미도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허덕거리는 인간들 간의 무의미한 투쟁과 갈등뿐이다. 인류의 역사는 외면적인 형태는 바뀔지 몰라도 삶의 이러한 진실이 영원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순환 과정일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역사의 장들은 사실상 명칭과 날짜만 다를 뿐이다. 본질적인 내용은 어디에나 동일하다. 쇼펜하우어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모랑과 나눈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철학에는 행간에 있는 눈물의 울부짖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부드득 가는 소리와 다들 죽고 죽이느라 아우성치는 끔찍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철학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극단적이기는 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과연 옛날 사람들보다 행복해졌는가? 오늘날의 한국은 단군 이래 최대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불만은 오히려 하늘을 찌른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불만과 울분에 차 있고 온라인상에는 온갖 욕설과 비방이 난무한다. 유사일에 한국 땅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이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등 온갖 중독과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린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봐도 마찬가지다. 인류는 자신들의 삶의 기반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구를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역사는 반복할지언정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다. 어차피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우리는 인생이 가끔 던져주는 쾌락에 속아서 살아갈 뿐이다. 이러한 쾌락은 마치 거지에게 한 푼을 던져주고서 비참한 삶을 하루 더 연장해주는 적선과도 같다. 사람들은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허덕인다. 인간의 생이란 가장 행복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만 견디기 쉬운 불행과 비교적 가까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인생은 세대를 거듭하여 이렇게 판에 박힌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되풀이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나 이기적이고 욕망덩어리이고 거기다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벗어나는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무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체로 예술을 손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음미하면서 삶의 본질 또한 깊이 음미합니다.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예술이 표현하는 것은 사물에 이대하다. 심미적 관조의 대표적인 것이 예술이다. 예술적 인식은 일상적 인식이나 과학적 인식처럼 욕망의 수단이 아니다. 물론 예술가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그러한 동기를 잊고 사물의 아름다움만을 표현하려고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그림은 예술의 본령에서 이탈하여 상업적 그림으로 전락하고 만다. 쇼펜하우어는 초기 글에서부터 더 나은 의식에 대해서 말한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 의식이나 과학적 인식을 넘어서는 의식을 말한다. 우리의 일상적 의식이나 과학적 인식은 이기적인 생존 욕망과 종족 보존 욕망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더 나은 의식은 예술가와 성인의 의식으로서 이기적인 생존 욕망과 종족 보존 욕망을 넘어서 있다. 이기적인 생존 욕망과 종족 보존 욕망에 지배되는 상태에서 벗어나면 우리에게 세계는 일상적 의식이나 과학적 인식을 통해 드러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일상적인 의식이나 과학적 인식을 통해 드러난 세계의 모습은 모든 것이 인과 법칙에 따라 생성소멸하는 세계다.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는 사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주가가 올라갈 요인이 나타나면 주식을 사려고 한다. 이에 반해 예술적 인식은 사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적하지 않고 자신이 보는 사물을 다른 사물들과의 인과관계에서 떼어내어 관조하면서 그것에 깊이 몰입한다. 과학은 사물 사이의 인과관계를 탐구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도달하더라도 다시 그것의 원인으로 계속 소급해서 나아간다. 그와 반대로 예술은 곳곳에서 최종 목표에 도달한다. 예술은 세계의 흐름이라는 강에서 자신이 보는 사물을 따로 떼어내어 고립시킨다. 토끼 한 마리를 그린 독일 화가 뒤러의 그림에서 보듯이 예술은 이러한 개별적 사물의 곁에 머물면서 그것이 속하는 종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쇼펜하우어는 과학의 길은 수평선처럼 끝이 없지만 예술의 길은 토막토막 임의로 끊긴 수직선과 같다고 본다. 예술에서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던 개체가 그것의 종에 속하는 수많은 개체를 대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어떤 인물의 초상화도 사진처럼 어떤 개인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일생을 관통하는 그의 본질적인 성격과 아울러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성질을 표현하는 것이 훌륭한 그림이다. 동물도 어떤 동물종의 본질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아름다운 그림이다. 예술은 어떤 사물 하나만 보고서도 단적인 직관에 의해서 그 사물이 속하는 종의 본질을 드러낸다. 과학은
관찰과 실험에 근거한 엄밀한 추론에 따라 진보하지만 예술은 직관에 의해 목적을 달성한다. 따라서 과학은 어느 정도의 지성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예술은 어떤 것을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천재성을 요구한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물이 갖는 특성을 말로 표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과가 갖는 특성을 아무리 정확하게 말로 표현해도 말은 사과를 그대로 재현할 수 없다. 말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사물을 다 포착하기에는 항상 부족한 추상적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생물학이 아무리 정확한 화학 기호로 사과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해도 결국 추상적인 것에 그치며 사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반해 회화는 하나의 잘 익은 사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과가 무엇인지를, 즉 그것의 본질을 보여준다. 개념이 가리키는 것은 직관될 수 없고 사유될 수 있을 뿐이기에 개념은 사물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형해화된 모습을 제공할 뿐이다. 예술이 드러내는 사물의 본질로부터 개념으로의 이행은 항상 타락이다. 예술이 드러내는 종의 본질을 쇼펜하우어는 이데아라고 부른다. 이데아라는 용어는 원래 플라톤 철학의 중심 용어다. 그러나 플라톤이 이데아는 철학에 의해서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다고 본 데 반해 쇼펜하우어는 이데아는 예술에 의해서 직관된다고 보았다. 또한 플라톤은 이데아를 현상계와 분리된 피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데아가 개별 사물에 깃들어 있다고 보았다. 이데아는 이렇게 개별자에게서 현현하기 때문에 직관이 가능하다. 이데아에 대한 직관은 주체가 자신의 개체성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고 무심하게 객체를 주시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직관되는 것으로서 이데아는 그 스스로를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낸다. 위와 같은 차이는 있지만 플라톤에서든 쇼펜하우어에서든 이데아는 사물들의 이상적 원형을 가리킨다. 예술적 천재는 인류의 진정한 귀족이다. 우리는 이데아를 직접 자연이나 현실에서보다는 예술 작품에서 만나기 쉽다. 이는 예술가가 이데아를 드러내는 데 방해되는 우연적 요소를 제거하여 이데아만을 순수하게 재현하기 때문이다. 천재는 마술의 거울을 내미는데 이 거울 속에는 모든 본질적인 것과 의미 있는 것이 한 묶음으로 가장 밝게 나타나고 우연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은 제외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쇼펜하우어는 참된 예술가는 자연을 능가하며 완성한다고 말한다. 예술가는 자연이 표현하려고 한 것을 상상하고 직관한다. 참된 예술적 천재는 이러한 상상력과 직관력이 있기에 현실의 개별적인 사물에서 이데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자연히 더듬거리며 말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표현한다. 이를 통해 예술적 천재는 일반인들이 이데아를 쉽게 직관하게 해준다. 거대한 산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그 산을 직접 앞에서 보면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것을 표현하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 예술적 천재는 개인의 의지에 봉사하는 데 필요한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식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이다. 이에 반해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물에 한해서만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은 순수한 심미적 관조 상태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며 천재가 누리는 순수한 정신적 기쁨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예술작품, 아름다운 자연, 깊은 의미가 있는 삶의 여러 모습에 별 관심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사물을 조용히 관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연이 판에 찍듯이 수없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공산품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욕망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것들이다. 따라서 순수한 인식이 아니라 행동하거나 반작용하는 것이 그들이 삶에서 하는 유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산이나 유적지 같은데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써놓는다.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라도 써서 억지로 자신에게 흥분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행위다. 자신의 이름이라도 써서 억지로 자신에게 흥분을 일으키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행위다. 또한 그들은 기이한 동물이 있으면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동물을 자극하거나 놀려주거나 골려주려고 한다. 끊임없는 흥분 상태에 있기 위해서 인간들이 발명해낸 것이 카드놀이다. 카드놀이야말로 인간의 빈약한 측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평범한 인간은 어떤 것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조용히 관조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뒤쫓는 인간은 이데아를 직관할 힘이 없다. 그들은 주로 사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개별 사물을 이용하는 데 몰두한다. 이에 반해 천재는 욕망에서 벗어나 일종의 세계의 눈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활동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천재는 자신의 욕망을 현실에서 관철할 수 있는 기민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천재는 영리하지 못하며 실생활에 서투르다. 아니, 그 이전에 천재는 부나 명예를 얻는데 관심이 없다. 이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천재를 어린이와 비교하기도 한다. 어린이는 성욕을 비롯한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세상을 본다. 이 점에서 천재는 몸이 큰 어린이다. 이에 반해 실생활에 밝고 영리하여 부를 늘리고 출세하는 데 도 같은 사람은 천재가 아니다. 또한 진지하고 냉정하며 시종일관 신중하고 이성적인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매우 능력 있고 유용한 시민이 될 수는 있지만 천재는 절대 될 수 없다. 천재는 근본적인 것, 보편적인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만 범인들은 일시적인 것, 특수한 것, 직접적인 것을 생각한다. 천재는 별에 마음이 쏠려 우물에 빠지는 것처럼 아득히 먼 곳을 보기 위해 가까운 곳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 멍청하고 괴상하다. 천재의 비사교성은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원인이 있다.
천재는 영원하고 비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쏠려 있기에 사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에 반해 범인들은 세속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연줄이 필요하므로 사교에 열심이다. 또한 범인들은 대체로 정신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의 공허함이나 권태를 견디지 못해 사교를 필요로 한다. 천재를 알아보는 사람은 극소수여서 천재는 고독하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음미한다. 얼마 전에 읽었던 최인철 교수의 책에도 나왔었는데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음미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욕망에 찌들어 사는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었네요. 그래서 취미가 중요한 거구나 또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술 아니라도요, 무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한 분야가 있다면 그것이 각자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숨구멍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염세주의자, 인간 혐오주의자 쇼펜하우어를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쇼펜하우어 본인이 그렇게 혐오하는 인간이죠. 인간의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삶을 음미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네요. 저는 다음 책으로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